안녕하세요. TV를 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옥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5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하락하던 뉴스 이용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잇따른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상승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스 이용률뿐만이 아니라 뉴스 및 시사 정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역할 수행 정도에 대한 인식, 언론인에 대한 평가, 이 세 가지 모든 항목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는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 언론 수용자가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언론을 찾았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과 언론인을 향한 신뢰 역시 동반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각 매체가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사회는 전통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와 서비스가 언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변화는 언론 환경의 확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전통 언론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 언론의 가치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수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전통 언론의 핵심 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수용자가 보여준 신뢰 상승이 일시적 현상에 머물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상 교수입니다. 지난주에는 모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 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바로 앞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운상가 일대의 고층 개발 문제에 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논란은 개발의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 도시 재생과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훈 TV에 일타 강사로 직접 출연해서 문화재 당국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논리를 주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의 발전으로 인해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선전하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에 저널리즘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유통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정보를 생산하고 시민은 그것을 소비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정부, 정당, 각종 단체, 그리고 개인까지 모두가 직접 미디어를 운영합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보의 다양성이 확대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현상은 선전의 기술이 고도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전은 과거처럼 거칠고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선전은 사실의 일부만을 선택하고 감정에 호소하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 자신의 믿음을 강화해주는 정보만 접하게 됩니다. 이른바 필터 버블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사회의 대중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절된 집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민주주의는 의견의 차이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통적인 사실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전과 편파적인 정보가 확산되면 선거 부정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에 대한 합의 자체가 무너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저널리즘은 특정 집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선전과 선동을 걸러내고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현실을 구성하는 장치입니다. 즉, 저널리즘은 선전에 대항하는 제도적 언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가치를 정리하면요. 첫째는 집요한 검증입니다. 선전은 믿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저널리즘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지 그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태도, 이 검증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언론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맥락을 제공하는 책임입니다. 선전은 사실을 고립시키지만 저널리즘은 사실을 맥락 속에 놓습니다. 왜 지금 이 주장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적 배경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시민의 판단을 돕는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저널리즘은 특정 진영이나 팬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민이 같은 현실을 놓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적인 장치입니다. 토론이 가능한 공통의 토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저널리즘의 공공성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지난 12월의 보도에서 발전적인 토론을 위한 검증과 맥락을 제공한 보도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한 보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피해자 고통 못 살핀 학폭위, 제도와 현실 간극 보도에서 청주의 한 중학교 또래 아이들끼리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문제를 지적합니다. 학교에서 열린 학폭위에 소극적인 대응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경찰은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가해 학생 2명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하는 등의 내용을 전하며 학폭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제도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 사이에 구조적인 간극을 드러낸 보도였다고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 매립 문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도를 통해 드러냅니다. 지난 12월 12일 불법 매립 또 있었다. 청주 이어 제천서도 수사 보도에서 도내 6개 마을에서 최소한 8,600톤의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15일 위반 12차례에도 영업정지 영건, 관리구조 한계 보도에서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환경, 식품위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전문 수사 인력이 없어서 제출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도합니다. 이러한 한계도 불구하고 불시점검으로 12차례의 행정처분이 있었지만 업체가 이곳 한 곳뿐이라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체는 청주시의 구조적인 약점을 악용한 사례를 꼬집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하나 더 보면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쓰레기가 청주 민간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지난 12월 21일 반입협력금 최소한의 장치도 민간소각장은 예외 보도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버릴 경우에 부담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있지만 이미 용량이 초과된 상태인 공공시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환경오염은 청주가 떠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 소각업체는 돈을 버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보도였다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 보도 또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오송바이오 컨퍼런스 개최 한국의 캔달 스퀘어 과제는 보도에서 바이오 산업이 AI와 결합한 디지털 바이오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 중심지로 성장한 오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입체적인 시선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생산 거점을 넘어서 R&D 중심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원스톱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대학, 기업, 병원 등 오송 지역 내 바이오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구성과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와의 시너지를 요구합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기업이 부족한 과제 또한 지적하면서 AI와 디지털의 시대의 바이오 산업의 발전 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였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안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다소 아쉬웠던 보도를 하나 보면요. 지난 12월 8일과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옥천군에 관한 보도에서 시범지역 선정 뒤에 급격하게 늘어난 전입인구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도합니다. 하지만 12월 10일과 12일에는 선정되지 못한 보은군과 영동군의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소식에 관한 단신과 25일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9개월 연속 늘어나는 충북 인구 증가세에 관한 단신이 이어집니다. 단신의 형식으로 나열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넘어서 지방 소멸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심층적인 접근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미디어가 되는 세상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선전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를 더 부추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은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 바탕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가는 사회적인 면역 체계입니다. 대중이 분절되는 시대일수록 언론은 더 느리게, 더 집요하게, 더 책임있게 사실과 맥락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전이 난무하는 시대에 저널리즘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미디어가 되는 세상, 더욱 중요해지는 언론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반도체를 만지며 삽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뉴스 앱을 열고 커피 머신 버튼을 누르고 자동차에 오르자마자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집에서는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돌아가야 하고 전자레인지는 정해둔 시간에 맞춰 딱 멈춰야 하며 TV는 내가 원하는 장면을 즉시 불러와야 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칩, 반도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순간마다 반도체에 기대어 사는데 정작 반도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기기들 안쪽에 깊숙이 숨어서 조용히 계산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심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것이 멈추면 우리 신체 기능이 멈추는 것처럼 반도체가 멈추면 우리 일상 전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도대체 뭘까요? 반도체란 전기가 흐르는 길을 조절하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금속 물질을 도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는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물질을 부도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는 그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전기가 잘 흐르게도 만들고 또 거의 안 흐르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중간 성질이 반도체의 진짜 능력인데요. 왜냐하면 전기를 켜고 끄는 스위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스위치가 바로 트랜지스터인데요. 쉽게 말하면 트랜지스터란 전기를 통과시키거나 막는 초소형 문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 전기가 지나가고 문이 닫히면 전기가 멈춥니다. 이 작은 문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집적 회로라는 큰 시스템을 이루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은 부품이 아니라 수많은 스위치가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는 초미세 도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현대기술 경쟁의 본질은 얼마나 작은 칩 안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작은 공간 안에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갈수록 칩은 더 빠르게 계산하고 더 적은 전기로 더 많은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은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더 작은 선으로 회로를 그리는 기술과 먼지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미세 공정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첨단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아서 첨단인 게 아니라 작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관리가 극도로 정교해서 첨단인 겁니다. 오늘날 반도체는 우리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두뇌처럼 일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냉장고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탁기가 물의 양과 회전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보일러가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도 모두 반도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계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돌아가게 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인 건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미래 기술로 갈수록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11월 25일 방영된 테마 스페셜 희망의 길을 걷는 반도체 시티 원주는 반도체가 도시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미래적 질문을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이야기를 수도권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의 경쟁 이야기로만 두지 않고 원주라는 지역의 현실 속으로 끌어와 우리 지역의 미래로 번역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흥미로운 이유는 반도체가 단지 어려운 공학이 아니라 일자리, 교육, 산업 생태계, 청년의 이동 문제까지 한꺼번에 건드리는 도시의 이야기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래 기술은 형태가 달라도 결국 칩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똑똑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 뒤에는 엄청난 연산을 처리하는 칩이 존재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의료기기까지 오늘날 반도체는 산업의 밑바닥에 깔린 공통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산업입니다. 테마 스페셜 희망의 길을 걷는 반도체 시티 원주는 이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는데요. 반도체를 키운다는 말은 곧 도시가 미래 기술의 토대를 깔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도체라고 하면 초대형 공장을 떠올립니다. 지역 도시 입장에서 곧바로 거대한 제조 중심지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인력 양성과 시험 검증을 통한 신뢰,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생태계 구축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주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바로 그런 현실적인 바닥공사에 가깝습니다. 원주시는 반도체 공정분석 장비를 갖추고 설계부터 제작까지 산업 전반을 실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총 460억 원을 투입하고 2026년에 설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가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키우고 만들어진 부품과 칩을 믿을 수 있게 검증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산업망 구축으로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반도체라는 거대한 단어를
원주시라는 한 지역이 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로 보여주었는데요. 화면에는 크고 멋진 장비들이 나오고 미래의 먹거리, 희망과 같은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의 최첨단 장비로서의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도 있습니다. 미래 기술로 대변되는 반도체 이야기에는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반도체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호황일 때는 확 커졌다가도 불황이 오면 투자와 채용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좋은 인재를 잡기 위한 경쟁도 아주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멋진 장비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조건을 함께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의 길을 걷는 반도체 시티 원주라는 테마는 원주시가 현실적으로 반도체 인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와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성능 검증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같은 분야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좀 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말하는 대신 그 대단한 점이 한 지역을 어떻게 미래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반도체로 인해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면 주거, 교통, 문화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특히 청년이 머물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산업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과 매출 성과를 언급하는 것처럼 그 다음 질문은 그 사람들이 원주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일 것입니다. 테마 스페셜, 희망의 길을 걷는 반도체 시티 원주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반도체는 몇몇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도시가 미래로 갈 수 있는 체력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원주시는 그 체력을 한 방의 기적이 아니라 교육과 검증과 생태계라는 기초공사로 만들려 합니다. 이런 인프라들은 원주시가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뿐만이 아니라 구조로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도체를 잘 몰라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AI가 일상이 되고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는 사회가 될수록 반도체는 더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반도체가 어렵다 해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원주라는 도시가 왜 반도체를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역이 미래 기술을 품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같이 묻는 것. 그런 질문이 곧 이 프로그램이 말하는 희망의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옴부즈맨 제작단 송영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CJB 청주 방송에서 10월 4일에 방송된 시장에 가자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편을 살펴보려 합니다. 시장에 가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조명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CJB 청주 방송의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입니다. 대형 유통 중심의 소비 구조 속에서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상인 한 사람, 한 가게에 담긴 삶의 이야기와 철학을 통해 시장의 인간적 가치를 부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방송입니다. 또한 충북 각지의 전통시장을 기록하며 사라져가는 지역의 풍경을 영상으로 남긴다는 점, 그리고 따뜻하고 정감 있는 연출을 통해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점에서 꾸준히 시청하게 만드는 매력을 지닌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전통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시청자로서 정겹고 따뜻한 구성이 돋보이는 이번 방송을 큰 기대감 속에 시청했습니다. 이번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편은 시장의 웅장한 규모를 담은 전경과 MC의 활기찬 진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진 상인회장 인터뷰에서는 육거리 종합시장의 분위기와 강점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고, 과거 침체기를 겪었던 시장이 최근 활기를 되찾았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특히 충북 지역에서 종합시장이라는 명칭을 가진 곳이 단 2곳뿐이라는 언급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다른 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었던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매출 변화나 방문객 증가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 혹은 야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공모사업 선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시청자의 이해와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역에서 드물게 야시장이 올해 6월에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육거리 종합시장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요소였습니다. 상인 인터뷰 중 사랑의 배달부 코너는 장사를 하며 겪어온 희노애락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삶의 깨달음을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잘 부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시장 낭독 코너는 시장 상인이 직접 선택한 시를 낭독하고 시를 통해 느낀 감정을 나눈 뒤 김은숙 시인의 감상이 이어지는 구성으로 시를 매개로 삶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상인뿐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는 인상적인 코너였습니다. 다만 방송이 먹거리 소개에 다소 집중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육거리 종합시장이 지닌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 그리고 대형 마트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방송에 담겼다면 프로그램의 깊이가 한층 더해졌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회복 사례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이 더해졌다면 지역방송의 공공정보 전달 기능 또한 더욱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시장에 가자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편은 전통시장의 고유의 정서와 현장의 온기를 충실히 담아내며 지역 상권의 가치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 기획 의도가 비교적 잘 드러난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인 개개인의 삶과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더욱 입체적으로 조명하여 충북에 더 많은 전통시장이 지닌 가치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소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아직도 바뀐 달력의 숫자가 어색하기만 한데요. 어느새 새해도 보름이 넘게 지났습니다. 시간의 흐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 방송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저희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TV를 말하다는 올해에도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첫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